자, 앉으시고. 239페이지 조세정책, 세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세금을 때렸어요. 세금. 이제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든지, 그래가지고 세금을 때렸는데, 그럼 세금을 때리면 투자 시장이 좀 위축돼가지고 부동산의 가격, 임대료가 좀 하락하기를 원하고 때렸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해버린대. 세금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가 세금을 때렸는데 그 세금의 일부를 임대인이 임대료에 반영시켜서 임차인에게 전가시켰다. 뭐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앞쪽에 조세 기능이 나오는데 뭐 제목 정도만 동그라미 1, 2, 3, 4번 제목 정도만 이제 가볍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소득 재분배 등등등. 다음 이제 넘겨가지고 양가로 2번에 조세 전가 기착 요놈이 이제 중요합니다. 요놈이. 그래서 이제 칠판을 볼 거예요. 조세 전가 기착. 예. 볼게요. 부동산 조세.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이. 자,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동산에다 이제 볼게요.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임대료 100원이야. 그러면 임대인은 100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챙기는 사람, 임차인은 100원이란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임대인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30원을 부과를 했대. 30원을. 이 세금 30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부담하라고 부과를 했는데,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임대인 본인이 자기가 20원을 떠안고 임차인에게 10원을 떠밀겠대. 그래서 임대료를 10원을 올려서 다음 달부터 임대료는 얼마 내라고 한다? 110원 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전체 세금 30원 중에 임대인이 20원 부담하고 임차인이 10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 맞나요? 예. 전가가 뭐냐면요. 이게 전가입니다. 전가는 상대방에게 떠미는 게 전가예요. 임대인한테 세금 30원 내라고 그랬는데 30원 중에서 10원을 임차인에게 떠밀었죠. 전가가 얼마다? 10원. 귀착이란 것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거. 그걸 귀착이라고 그래요. 자, 임대인의 귀착분은 얼마예요? 30원 중에 20원 부담했으니까 20원. 임차인의 귀착분은 10원이죠. 자, 잠깐 문장 끊어놓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우리 탄력성, 비탄력성 들어본 적 있죠? 자, 수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수요는 비탄력적. 들어본 적 있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됐을까요? 학원 옆에 7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단지하 1층에 갑돌이 살고 있다. 갑돌이 보증금 200에 월 15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다. 월 15만 원짜리 보증금 200. 자, 갑돌이는 요 정도 보증금과 월세를 빼가지고 이사 갈 만한 데가 충분하게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거의 없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 그렇죠. 비탄력적. 그러면 이 비탄력적인 놈은 세상 사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굉장히 불리하겠죠. 왜 불리하냐면요. 임대인이 분명히 임차인 갑돌이는 월세 한 번도 연체한 적도 없는데 임대인이 자꾸 시비 걸어. 야, 너 집 앞에 쓰레기 왜 며칠째 가만 놔뒀어? 너 쫓겨나가 볼래? 너 세수는 하고 다니느냐? 너 인사 똑바로 안 하면 쫓아내버릴 거야 하고 자꾸 막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막 건드려. 그래도 갑돌이는 임대인한테 찍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래? 맞아. 갈 데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왜 임차인한테 세수는 하고 다니느냐 어쩌느냐 이런 막 모욕적인 소리까지 하냐면요. 임대인이 알거든. 저 자식은 비탄력적이거든. 우리 집 아니면 마땅히 갈 데가 없거든. 만만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도 이런 애들한테는 마음 놓고 많이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조세 부담이 크다. 크다, 이렇게. 예, 불쌍하군요. 다음. 여기 7층에 을돌이에 살고 있는데, 남들은 을돌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슈퍼맨 동생 슈퍼 임차인이래. 슈퍼 임차인. 예, 보증금 4억에 월 600만 원씩 월세 내고 살고 있대. 요 정도 돈이면 우리 이 동네에서 다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다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아, 사고도 많이 남죠. 많이 남죠. 저 밑에 우리 동네 저 밑에 동네 내려가면요.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지방 도시가 훨씬 또 지방 도시가 비싼 데는 더 비싸고 그래요. 가서 봐. 여기는 그러니까 물론 다 똑같겠지만 이제 강주도 있잖아요. 저기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동네가 있어. 거기 가보면요. 지역은 이제 아파트, 새 아파트도 일부 있긴 있는데 좀 오래됐고 한데 동네 골목 언덕길도 있고 뭐 골목길도 그러는데 학원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40평대가 주로 일반적인데 40평대가 거의 한 6억, 5억 중반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더 비싼가요? 그러니까 40평에 그럼 여기 얼마 정도 하나요? 40평이면? 그게 더 싸잖아. 지금 내가 광주가 비싸다고요. 그러구나. 그 말 있어요? 미안해. 여기가 훨씬 더 비싼데. 다 그렇진 않아. 근데 그런 지역은 거의 뭐 평당 거의 한 1,400? 막 그 정도 가는 데도 있고 막 그런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수도권이 비싸고 지방이 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저기 양주시인가 그쪽은 또 되게 싸다고 하대.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자, 그러니까 아무튼 자, 요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월세 이렇게 산대. 그러면 요 정도 보증금에 요 정도 월세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이사 갈 수 있다. 겁나 탄력적입니까? 탄력적? 네.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 탄력적인 사람 세상 사는데 유리하죠? 그렇죠? 예. 임대인이 감히 이 슈퍼 임차인 을돌이한테 세수했냐, 인사 똑바로 하고 다니라 이런 소리 감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쁘게 하면 나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누가 찍소리 못하고 살겠어요? 임대인 찍소리 못하고 살아.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이런 슈퍼 임차인한테는 함부로 조세 많이 전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 봐가면서 살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탄력적인 놈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다, 작다? 조세 부담이 작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이쪽으로. 임대인은 세금 30원 중에 임차인한테 얼마 떠밀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악독한 임대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합격만 하면 부자 되겠어. 그러니까 악독한 임대인의 자질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합격만 하면 이제 돼. 합격만 하면 돼. 이제. 예. 좋은 소리죠? 임대인이 피를 물려받고 살았으니 아무튼 그래. 자, 그러면 근데 임대인이 세금을 많이 전가를 못 시키고 10원만 전가시키고 자기가 더 많이 부담했어. 그러면 임대인이 봤을 때는 임차인이 만만한 놈이 아닌가 봐.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비탄력적이에요, 지금? 수요 공급 중에? 임대인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이고 상대방이 임차인이 탄력적이니까 세금 전가를 많이 못 시켰던 거였어. 그래서 결국은 탄력적인 놈은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놈은 불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다. 딱 그런 결론이 일단 나왔어요. 네, 다음. 그럼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했대. 그래서 임차인은 세금 10원을 따르니까 종전에 비해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잉여소득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손해봤죠.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습니까? 수요량이? 그렇죠. 다음. 그럼 임대인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 세후란 말이 있어요. 임대인 월급 통장에, 임대료 수입 통장에 저번 달까지만 해도 100원이 찍혔어요. 이번 달에는 110원 들어왔죠. 임대인이 보내준 대로 찍히는 거니까 110원 찍혔어.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는 임대 수입이 더 커지긴 커졌어.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세후 임대 수입은 그렇지 않아요. 저번 달보다 임차인한테 10원 더 받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임대료 30원 더 내라고 그랬네. 10원 더 받은 거 다 주고도 20원 부족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줬어요.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세후 임대 수입이 종전보다 더 작아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의 잉여소득도 감소할까요? 그렇죠? 공급도 감소할까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거래 감소, 잉여 감소, 사회적 아까 후생 손실 기억나요? 제가 그랬죠? 특별하게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 개입해서 조금만 뭔가 문제 생기면 무조건 막 갔다가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세금의 일부는 소비자가, 세금의 일부는 공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할게요, 이제. 이쪽 파트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문제 끝에 어떻게 나오냐면, 틀린 거 고르시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을 가정하면 이렇게 나와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거잖아. 공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죠? 아니, 수직과 수평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칠판 주목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시작. 자, 다시. 이거 어디냐? 지우개. 이거 지울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1번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자, 스톱. 근데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탄력적이면 그냥 유리한 게 아니죠? 어떻게 유리하다? 완전 유리하다. 그러면 내가 완전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분 잠깐만,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는 것은 너하고 나 사이에서 네가 더 많이 세금 부담하고 내가 덜 낸다 이 말이에요. 조세 부담이 작다는 것은. 근데 완전 유리하다는 것은 나는 조세 부담을 한다 안 한다?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조세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100% 본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이 부담한다. 100% 상대방이 세금을 다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2번 묶어요.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2번.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자, 3번.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냥 비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불리하다? 완전 불리하다라는 것은, 자, 볼래요?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이 말은 내가 세금을 다 떠안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리하니까 조금 더 낸다. 너보다 내가 더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 완전 불리한 것은 상대방은 하나도 안 내고 100% 누가? 본인이 전부 다 세금을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어디 3, 4분 묶어서 읽으세요. 시작.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시험에는 1, 3번 가지고 시험 보면요, 그냥 이런 것만 나와요.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누구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이 더 크냐? 누가 더 커? 비탄력적인 소비자의 부담이 더 크죠? 뭐 그렇게만 그냥 나와요. 그렇게만. 예. 2번, 4번도 그냥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러면 공급이 뭐 비탄력적이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OX. 그래요. 이거 틀려요. 이거 틀려. 여러분, 더 많이 낸다는 것은 내가 다 내는 게 아니고 너도 내는데 너보다 내가 더 많이 내, 이런 소리죠. 근데 어느 한쪽이 완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누가 더 내고 덜 내면 안 돼요? 다 내야 돼. 이건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나와. 그런데 다시 7번 여기 보세요. 시험에 이 소리가 나와.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나오진 않아, 사실은. 그래도 알고 가야 돼. 왜 자꾸 이 소리 나오니까.
문제 끝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이 수직과 수평이 아니라면 그러면 수평, 수직이라면 어느 일방이 세금 다 땄는 거야. 다. 근데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누가 덜 내든지 더 내든지 둘이 나눠내는 거지. 다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어느 일방이 세금을 다 떠안지 않고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둘이 세금을 나눠내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거야. 그러면 아무튼 세금을 때리면 이만큼이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감소, 수요 감소야. 공급자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공급자 잉여 감소, 공급 감소, 거래 감소, 사회적 후생 소질이 나타난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단 240페이지 잠깐 보면요. 그 동그라미 2번 일단 체크 하나 하시고 맨 밑에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맨 상단에 이제 제가 그 칠판에 썼던 게 거기 있으니까 그 맨 상단에 파란색 박스 있죠? 그 별표 쳐놓고 보시면 돼요. 별표 맨 위에. 다음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뭐 기출문제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후생손실 243 후생손실 기업.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에서 밑줄 그어봐요.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이 있죠? 자, 그 말은 수요나 공급 중에 어느 일방이 세금을 다 100% 떠안는 게 아니고 둘이 나눠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는 아무튼 어쨌든 크든 작든 종전보다 지불하는 임대료가 인상. 맞죠? 임대료 인상. 됨에 따라서 수요자 잉여 감소가 나타나고 공급자는 실질적으로 지불받는 임대료 수입이 감소. 임대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급자 잉여 감소. 그죠? 그렇죠. 다음 니은.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나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한다면 수요자나 공급자 중 어느 일방이 100% 세금을 다 부담하죠. 그렇죠? 결국 수요자나 공급자 어느 일방은 잉여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디귿. 시험은 이제 주로 기억이 나고요. 디귿. 따라서 주택 조세를 부과하면 거래 활동은 종전보다 감소하는 거 맞습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의 문제 생기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제 244페이지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효과라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자, 볼래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랬어요. 자, 어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수단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저소득층 임차인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종전보다 임차인의 탄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예, 그래요. 다음에 이제 필수 확인 저 잠깐 보겠는데 자주 이제 은근히 좀 나왔다가 최근 몇 년간 좀 안 나왔지만 아무튼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 자, 미국의 사회사상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되게 많잖아요. 뭐 취득세도 있고, 뭐 농어촌 특별세도 있고, 인지세도 있고, 막 순전히 그냥 뭐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수없이 많은 세금의 종류가 있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을 100% 국가가 징수해버리지. 그런 토지세 하나만 있으면 국가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토지 단일세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 아무튼 그래. 그러면 이런 이론을 지주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근데 헨리 조지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으로 뭐라 하냐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봤으면 이런 소리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어떤 소득으로 봤을까요? 불로소득으로 봤으니까 그런 소리 했겠죠. 예, 그래서 직접 한번 써봐.
그러니까 여기 1번 있네. 자, 불로소득에 대한 토지 다닐세. 자, 무슨 소득? 불로소득.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박스 안에 2번 토지세에 대한 견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할게. 여기 잠깐 주목하세요.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맞아요?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토지 소유자가 지주고 소장농이 있어 임차인이 있는데 지주는 임차인에게 토지 빌려주면서 토지 사용료 지대받죠. 그렇죠? 근데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인 놈은 완전 불리하죠? 100% 본인이 부담해. 그러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발생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당연하다. 왜냐? 임차인이 이미 임대인에게 토지 사용료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를 쓰고 있는데 토지 재산세가 나온다고 해서 그 세금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킨다는 것은 자원 배분에 왜곡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토지는 전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자원 배분에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다라는 견해가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자, 어디 이제 마지막 245.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이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네. 맨 밑에 그냥 먼저 들으세요. 자, 여기 주목합니다. 정부가 이 지역의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답니다. 정부 의도는 양도세를 때리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양도세를 때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콧방귀 남겨버려. 야, 걱정하지 마. 올 가을에 그거 생기잖아. 올 가을에 그거 확정돼가지고 뭐 하면 아파트가 최소 7, 8천 이상은 더 오를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양도세를 때리는데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더 상승할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그거 할 겁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만. 3번만. 자, 주택시장에서 동결효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결효과. 동결효과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택의 양도세를 때리는데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확산돼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안 팔고 가지고 있어버려. 그럼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예, 공급이 동결, 락 걸렸대요. 그러면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가격이 뭐 한다? 상승. 예. 저번 주에 입찰하면 최고 또는 가장 높은 입찰 붙이면 최고 가장 높은 놈에게 낙찰이 되니까 무조건 공식이야. 입찰 나오면 끝에 최고 가장 높은 일이란 말이 있어야 돼. 동결 나오면 끝에 뭐 나와야 돼? 예. 밑에 거 기출 보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승이라고 해야 해요. 247 넘기세요. 넘겼어요? 뭘 시간 걸리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여기 볼게요. 지우려니까 아쉽다. 한번 써먹자. 예. 자, 조세정가 기착에서 1번 시작.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2번.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100% 상대방이 부담한다. 3번.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4번.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100%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예. 자, 이제 부동산 투자. 투자는 게임하는 게 투자다. 게임. 예.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요? 게임. 예. 자, 주사위 있죠. 주사위. 주사위 총 몇 개의 면이 있어요? 모르는 분도 있나 보네. 6개 면이 있죠? 자, 우리 게임하는 거 이제. 게임하는데 500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500원. 아니, 너무 많다. 300원 내. 300원 내고 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과 2가 나오면 1,000원 주겠다. 1,000원. 나머지 나오면 꽝 하겠다. 이게 투자예요. 투자. 투자는 게임이에요. 게임. 자, 볼래요? 지금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1과 6이 나오면 얼마를 받아갈 수 있대? 1,000원씩 받아갈 수 있대. 근데 주사위를 지금 던진 게 아니고 던진 다면이거든요. 대신에 이런 1,000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도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 게임비를 얼마를 걸어야 돼요? 300원이랑 게임비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묶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볼래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산다면이야. 현재 산다면. 자, 어디? 현재 300원을 주고 게임에 참가한다면 이 수익은 주사위 현금 무조건 1, 2가 나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편익을 얻기 위한 현재의 확실한 희생, 이걸 갖다가 투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는 언제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산다면이에요. 아직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먼저 해볼까요? 이거 먼저.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투자자가 지금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요. 시장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점점 커질 것 같아, 작아질 것 같아?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서 가지고 있는 자기 물건이 아니고 투자 시 소요되는 자금이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이거 살 때 10억이었는데 10억 사면 2억을 벌 수 있었는데 수익률이 한 10% 나올 수 있었는데 가만 놔두니까 계속 이 시장 가치가 커져가지고 이제는 20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살 때 얼마 주고 사야 돼요? 20억 주고 사가지고 2억 벌어. 그러면 수익률이 아까 20%였죠? 10%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아직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어디 체크나 그나마 한번 해볼까요? 투자 바로 밑에 보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예, 게임하는 거죠, 게임하는 거.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부동산 내구성에 의해서 부동산은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을 거치면서 운영 과정에서의 소득 이득과 처분 과정에서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오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맨 밑에 게 동그라미 3번이. 네. 자, 이제 넘기시고 이제 투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 제목 정도만 읽어보시는데 이제 동그라미 1번 아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의 향유 요게 이제 잘 나온다고 그랬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절세 효과 있죠.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근데 딱 두 개만. 감가상각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요 두 놈은 절세 효과가 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네. 다음 249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인플레이션 했지? 우리 전에 배웠네. 인플레이션 예상될 때 현금 가지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다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했지? 다음 투자 단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황금성 하나만 봐. 황금성. 자,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에 비해서 처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황금성이 낮다. 그렇게.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53페이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있어요. 위험과 수익. 자, 이제 어디? 저 밑에 반가로 2번에 위험의 종류가 보이세요?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일단 쳐보세요. 별표. 자, 위험의 종류는 자, 제목 정도만.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위험. 근데 그거를 또 세분화해 보니까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대. 시장에.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주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TV도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이제 33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33평 아파트 위기. 근데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왔던 이제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에 나왔던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종전에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중간은 간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평형대가 이제 30평대 아니겠어요, 통상?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줄을 이뤘는데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게 줄을 이루지 사실은. 근데 1인 가구들이 2인 가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 좀 인기가 많이 있고 소형 아파트, 뭐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 것들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그 요즘 진짜 1인 가구, 오리지널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뭐 보증금 뭐 예를 들어서 500에 월 35만 원 내고 관리비까지 하면 45만 원,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초소형 그 오피스텔도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시원처럼. 근데 고시원보다는 세련되게 했겠지. 근데 실제로 오피스텔인데 가보면 있잖아요. 그 방에 침대 하나 들어가고 소파는 들어갈 수 없고 TV, 그러니까 침대하고 책상 하나 딱 들어가고 주방기구 조그마한 거 냄비 하나 올릴 수 있고 화장실 변기가 바로 이 싱크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뭐 혼자 사는데 어때? 뭐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최소화 시켜가지고 월세도 거의 이제 3분의 2 기존 한 7평, 8평 되는 오피스텔 3분의 2 이하의 그러니까 한 월세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그러면 1인 가구들은 지금 뭘 따지겠어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잘 나간대. 그래서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평형대 내놓으면 세도 잘 나가고 월세도 잘 나가고 그랬는데 시장 상황, 사회의 흐름,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전에는 이게 수익률이 좋았지만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갖다가 시장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넘기시고. 운영 위험. 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다음, 부동산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 한다. 동그라미 2번. 금융적 위험 겁나 중요하니까 별표 치셔야 됩니다. 금융적 위험. 기업. 금융이 뭐냐면요. 자금융통이야. 금융이 뭐라고? 자금융통. 투자 시 남의 돈을 빌렸으면 자금을 융통했으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투자 시 남의 돈을 끌어다 쓰면 장점도 많아요. 사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내 돈만 가지고 내 돈이 지금 2억이 있거든요. 나한테 현금 2억이 있는데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투자 범위가 제한적이야. 2억 초과하는 투자 대상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3억 2천짜리인데 수익률이 되게 괜찮아. 그래도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쟤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근데 투자 시 타인의 자금을 융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내 돈 2억 외에 3억, 4억짜리까지 선택도 가능하죠? 그러면 투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 기업, 금융적 위험이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할 경우에 차익 비율이 커질수록 채무 불행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런 문제. 그게 금융적 위험이래. 근데 B도 봐야 돼. 만약에 100% 지분 투자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적 위험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투자 시 남의 돈 안 빌리면 생기지 않아요. 그 밑에 예제 2개 있을 거예요. 2개. 다음 주 수업할 때 이거 나오거든요. 일단 밑줄 그어놔. 100% 지분 투자일 경우 누구랑 누구랑 똑같아?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하대.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중간에 오신 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 보니까 아무 걱정이 어린 눈빛을 보이는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 그 다음에 100% 지분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객도 동일하다. 맞나요? 에이 그냥 한번 눈으로 보자 그래도. 자, 눈 한번 봅시다. 어디 잠깐만 보냐면요. 잠깐만 가봅시다. 7페이지 볼게요. 그냥 한번 봐볼게. 그냥 287페이지 상단에 보니까요. 그 영업수지 개선 과정이 있는데 순영업소득 보이세요? 자, 중간에 보니까 보이죠? 빼기 뭐 나왔어? 그거 빼니까 뭐 나와? 세전연금수지 나오죠. 그럼 있잖아요. 만약에 100%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뭐냐면 빌리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거든. 그럼 100% 자기 지분으로만 투자한다면 부채 서비스액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순영업소도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전정급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순과 세전은 동일한 거 맞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 더. 저기 290페이지 또 볼게요. 그 양가로 이번에 지분복귀 계산 보이세요? 자, 거기 순매도액 보이세요? 그 빼기 미상환 저당 잔금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투자 시 은행으로부터 3억 빌렸대. 근데 투자 기간 중에 부채 2억은 갚았어.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네. 그러면 이제 1억이 남았죠. 그 1억 원은 부동산 팔 때 싹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갚지 못한 저당 잔금이 있으면 팔 때 처분해라 이거지. 자, 근데 100% 지분 투자만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란 말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러면 순매도액에서 그게 없으면 순매도액 자체가 바로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 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시 원위치. 얼른 원위치, 얼른. 자, 이제 255페이지 계산 문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예. 자, 레버리지 효과 또는 지렛대 효과. 지렛대라는 건 뭔지 알죠? 뭔가 도구를 이용했을 때 더 뭔가 큰 효과,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시가 1억짜리. 자, 근데 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여기서 투자한다면, 어디? 이만큼의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000만 원은 총수익이에요, 총수익. 자, 부동산의 총 투자 자본이 1억 원인데, 이거 사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근데, 자, 이 중에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았어요, 대출을. 얼마를 받았냐면,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대, 6천만 원을. 그리고 나의 순수한 자기 자본, 자기 지분, 자기 자본을, 자기 지분, 자기 자본 이꼴 지분 똑같은 말이에요. 지분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 자,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총 투자 자금이 얼마죠? 1억 원이에요. 왜 총 투자 자본이 1억 원이냐면요. 내 돈 4천에 은행에서 6천원 빌려가지고 1억 주고 샀으니까 총 투자 자금이 1억 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자, 총 투자 자본 수익률. 총 수익률이다. 이게 됐습니다. 총 수익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 총 수익률. 자, 총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죠. 10%.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총 수익이 1,000만 원인데 은행에서 이만큼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 총 수익이 다 자기 건가? 아니에요. 지분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 총 수익 전체가 자기 게 아니고 총 수익 중에서 일정 부분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갚아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8%다라고 이렇게 가정하자.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결국은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총 수익이 몇 프로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뺄 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큰 관심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요. 이걸 갖다가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용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용어를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어떤 용어가 나와 있냐면 지분이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분. 지분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을 계산하자. 그게 지분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율은 퍼센트니까 분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뭘 기준으로?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말고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볼 거니까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총수익 전체입니까? 진짜야? 아니지. 총수익
저건 다 지분 투자할 게 아니야. 은행에서 빌렸잖아, 일부. 그러면 총수익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총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야지만이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갖다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 무슨 수익률? 누구를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지분 수익률이다. 그럼 한번 해볼게 이제. 오늘은 단순히 계산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의 지렛대 거 막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 볼게요. 총 수익률이 10%죠. 근데 빌리는 대출 이자율이 8%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 수익률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더 작습니까? 그렇죠. 자, 잠깐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충 한번 우리 투박하게 한번 해볼까요? 투자할 때 1억을 사야 되는데 내 돈이 4천이 있어. 6천만 원이 부족해.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8% 이자 주기로 하고 빌려서 투자를 하네. 그죠? 근데 투자해서 번 게 10%야. 그러면 남의 돈 끌어다 써가지고 번 게 10%인데 10% 벌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8% 주는 거야. 그러면 남의 돈 굴려가지고 나는 2%를 더 받아 챙기지 않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갖다 쓰니까 내 수익률이 더 커졌죠. 나에게 더 긍정적이죠. 그걸 갖다가 정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원래 총 수익률이 10%였죠? 근데 아마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질 것 같아. 해볼게 우리. 해보자. 그러면 어디?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갔어요? 4천만 원 들어갔죠? 예, 4천만 원 들어갔어요. 4천만 원. 총수익 1천만 원이죠? 그렇죠? 빌린 돈 얼마? 6천만 원. 대출 금리는 0.08. 자, 0.08. 자, 볼래요? 6천만 원 곱하기 0.08은 480이에요. 68에 48하니까 이게 48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80만 원 빼니까 여기다 바로 씁시다. 예. 아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돈 4천이죠? 4천인데 어디? 1,000만 원에서 480만 원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520만 원. 자, 그러면 어디? 520만 원 나누기 520 나누기 4천 쳐보면 오늘 쳐보면 알아. 대답하지 말고 치세요. 나 다 알지. 0.13인지 알지. 0.13 남으니까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몇 퍼센트? 13% 보세요. 100%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수익률이 10%인데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갖다가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나한테 긍정적이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총 수익률이 10%인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15% 금리로 빌려 쓴 거야. 너무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면요. 볼래요? 잠깐 봐볼게요. 아니 돈이 급해가지고 남의 돈 갖다 쓰는데 남의 돈 빌려올 때 대출 금리로 15%를 주기로 하고 빌려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와. 그러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10% 몽땅 다 주고도 5% 부족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빼다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원래 총 수익률보다 작아질 거야 아마. 해봅시다. 아까 계산했던 틀에서 다 똑같은데요. 자기 돈, 총 수익, 빌린 돈 다 똑같아요. 대신에 대출 금리만 달라요. 금리만. 자, 대출 금리가 몇 프로? 15%. 0.15예요. 0.15. 0.15. 자, 그러면 9천만 원 곱하기 0.15는 얼마일까요? 얼른 쳐봐, 얼른. 얼른 쳐. 계산기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안 갖고 다니고.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기. 계산기 안 갖고 다니면서 자꾸 계산 문제 어렵니 어쩌니 그런 소리 절대 말 꺼내지 말기. 예? 예. 자기가 할 준비도 안 돼놓고 어렵다 하지도 말기. 9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900만 원은 100만 원 남거든요. 어이, 뭐야 이거 4천 투자해서 100번 해? 자, 100만 원 나누기 4천 또 쳐보니까 100 나누기 4천 쳐보니 0.025가 될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냐면요. 2.5%예요. 이거 보세요.
몽땅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10%인데 너무 비싼 이자를 갖다 쓰다 보니까 수익률이 확 줄었죠. 긍정적, 부정적. 그래서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 이렇게 볼래요? 총 투자 자본 수익률이 10%인데 남한테 빌리는데 빌리는 돈이 10%래. 이자율이. 둘이 똑같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계산해보면 또 나오겠지만 똑같다는 것은 변화가 없대요. 정 옆에 플러스가 붙었죠? 그 플러스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싼 이자를 갖다 쓰니까 내 수익률이 더 플러스 됐다 이 말이고 부의 레버리지 옆에 마이너스 붙었죠?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갖다 쓰다 보니까 내 수익률이 줄었다 이 말이야. 근데 둘이 같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더 쓰든 덜 쓰든 둘이 같으면 수익률은 변화가 없어요. 같다는 변화가 없다.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라 하냐면 그냥 일단 써보고 중립적 0, 레버리지라고 그래. 0의 의미는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해보면요. 무조건 10% 나올 겁니다.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아까 조건에서 대출 금리만 바뀌었네. 몇 프로로? 0.1로 바뀌었네. 6천만 원 빼기 10%는? 6천만 원 곱하기 0.1은? 600 있죠? 그러면 1000에서 600 빼니까 얼마? 400. 자, 4천만 원 투자해서 400번에 수익률 몇 프로? 10%죠? 자, 다시 해볼게. 잠깐만. 이제 이 둘이 똑같잖아요. 대출 금리하고 이자율이 똑같죠? 이랬을 때 빌리는 돈의 비율을 좀 바꿔볼게. 아까 내 돈 4천 들어가고 은행에서 6천 빌렸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내 돈, 자, 8천 빌리고 내 돈 2천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역시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해볼게. 8천만 원 곱하기 0.1이 얼마죠? 800. 1000만원에서 800 빼면 얼마 남아요? 200. 그러면 8천 빌렸으니까 내 돈 2천 들어갔죠?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서 200 벌었는데 수익률 똑같네? 그래요. 자, 볼래요? 총 수익률과 대출 이자율이 똑같으면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그래. 이런 경우에는 남의 돈을 조금 쓰든 많이 쓰든 어떻게 하든 수익률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전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도 하나 나왔고 요 개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제는 총 자본 수익률과 대출 금리하고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나타난다면 정의 레버리지, 중립적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 구분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쭉 다시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책 좀 넘겨서 256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뭐 정부의 어떤 조세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허가 받고 땅을 굴토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게 선거토도 나왔어. 그럼 인생 끝장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이라든지 막 시청 같은 데 나와가지고 TF를 구성해서 땅을 대신 파죠. 뭘로 파준지 알아요? 붓으로 파죠. 붓으로. 이렇게. 그런 게 바로 나는 하고 싶은데 법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재 발굴되면. 그런 게 바로 법적 위험이고. 동그라미 4번.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 위험. 요거는 이제 다음 주 2교시, 3교시 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일단은 동그라미 D급 별표 쳐놓고요. 그냥 놔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험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은행은 무슨 금리 선호한다고 그랬죠? 변동금리 선호한다. 예,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볼겠죠? 밑에다가 동그라미 5번 해가지고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나 써보세요. 유동성 위험. 뭐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요. 예, 한번 써봅시다. 유동성 위험.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환금성 위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위험? 환금성 위험. 부동산을 팔려고 했는데 원하는 적정한 시간 내에 부동산이 안 팔리네? 그럼 3억에 팔려고 내놨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하락해요. 이제 3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난 내놓으면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매수자가 안 나타나. 그럼 가격을 이제 높이겠어, 낮추겠어? 그걸 갖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적정 시간 내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유동성 위험. 그냥 용어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 뭐 이런 내용들 해보죠. 네,
주시겠다 하겠습니다. 네.